그러면 왜 이렇게 장기 구독 기관과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할까? 이 문제를 잠깐 보시면 사실 우리 병원에 주로 이제 치료하러 오는 분들은 병이 있어서 오잖아요. 암이 있든 염증이 있든 뭐 어떤 병이 있든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그 환자들이 이식이 필요한 말기 기능 부전 환자입니다. 말기 장기 기능 부전 환자예요. 장기의 기능이 다 소진이 돼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에요. 이런 환자들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제 인공투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콩팥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이죠. 심장 기능이 망가졌든 폐 기능이 망가졌든 이런 분들이 이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물 치료나 수술이나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병든 장기를 제거하고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장기를, 기증받은 장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 기증자를 찾는 일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기 구독 기관이 있고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각 기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이런 기증자가 신경외과 혹은 응급의학과 이런 데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병원을 순회를 하면서 기증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본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뇌사 기증자가 있느냐, 뇌사 잠재 추정자가 있느냐 이런 걸 찾아서 기증자를 발굴하고 또 이게 기증 가능한가 그걸 평가합니다. 그리고 뇌사 조사를 일단 하고 기증의 동의를 가족으로부터 받으면 적출할 때까지 뇌사자를 관리를 해서 잘 기능을 보존시켜 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배를 닫고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고 가족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보통 뭐 환자를 보는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구독 코디네이터의 일은 상당히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일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코디네이터예요. 구독하는 데 필요한 코디네이터고 또 이식 의료기관에는 이식할 때 필요한 코디네이션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구독 기관을 통해서 뇌사자가 발굴이 되고 발굴이 되면 이 내용들이 정보들이 여기 코노스라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으로 이 정보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이 코노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식 대기자를 등록해 놨다가 이 기증자의 정보하고 매칭을 시켜서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장기를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배분된 장기를 각 기관에서는 적절히 이제 배분된 장기가 해당되는 병원에서는 적출팀을 이 기증자 병원으로 보내서 장기를 적출해 와서 이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의사나 어느 한 사람의 간호사나 이것만 갖고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국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각 병원에 다 흩어져 있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장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장기 구독 기관에서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장기를 찾아냈을 때 그거를 누구한테 분배해 주는 것이 그 기증해 준 사람의 뜻을 살려주고 오랫동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배인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인 체계의 배분기관 아까 이야기했던 코노스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사람들 간을 연결해 주는 이 일을 코디네이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체계를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식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혹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과거에는 이식센터, 장기 이식을 하는 병원 하나만 가지고 이 병원에서
장기 기증자도 찾으러 다니고 거기서 찾아진 기증자를 자기 병원으로 모셔와가지고 그냥 이식하면 됐어요. 이 혼자로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요가 많아지고 장기 기증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구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생긴 기관의 장기를 나누어주는 배분기관이 생기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관이 각각 자기의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떤 기본 하에서 하게 되죠. 기증자가 수혜자한테 가서 이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이식이나 기증의 윤리를 철저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우리 윤리 개념을 깔고 이 세 가지 기관들이 또는 국가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식법이라는 이런 우산 아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윤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죠. 이제 우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제20조에 장기 구독 기관을 두어야 된다.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조직 기증 지원 기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기관에서 장기조직기증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장기기증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기증받아서 적출을 하고 난 뒤에 이식할 때까지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의 성능을, 기능을 위해서 그래서 서울이나 강원 지역 한 그룹으로 묶고 충청도와 호남 지역을 한 지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영남 지역을 한 지부로 묶고 이렇게 해서 각 지부에서는 또 대전과 광주를 따로 두고 대구와 부산을 따로 둬서 가장 가까운 데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장기를 적출하고 그것이 이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기증원의 이 구조를 보면 경영관리본부 이건 행정하는 부서겠고 기증관리본부가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 나가서 기증자가 있는지 발굴을 하고 또 내사를 관리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기증정보부라는 것은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다른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 이 기증정보부에서 24시간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 흐름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콜센터, 통보센터로 뇌사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뇌사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료진은 반드시 장기구독기관으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 심정지 환자도 있어요. 일반 사망자들입니다. 이런 사망자들은 사실은 이제 장기를 기증하기는 어렵지만 조직은 기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통보센터로 연락이 오면 이때부터 코디네이터가 출동을 하게 되고요. 코디네이터가 출동을 해서 장기 기증 가능성을 평가하고 가족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의 어떤 적합성 검사, 면역학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사 준비 조사를 하고 내사 판정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 분배 및 적출을 시행하는데 그 전에 분배를 코노스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적출이 다 끝나면 시신을 인도하는 이런 과정까지 이 과정에서 장기 분배가 끝나고 나면 장기 적출팀이 와서 자기들이 배분받은 장기를 적출해서 자기 센터에 가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에 만약에 환자가 혹은 그 가족이 자기도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확인을 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조직 기증 적합 평가도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식 수술을 끝나고 난 뒤에 조직 기증에 동의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 기증자를 공공조직은행으로 보내서 공공조직은행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공도 하고 보관도 하고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장기조직기증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보면 우리가 여기에 희망하는 것은 이렇게 콜센터로 의뢰된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기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단계적으로 자꾸 숫자가 빠져버립니다. 기증 적합 우리가 판정하는 이 단계에서 많은 숫자가 빠지고 또 가족들의 의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빠지고 가족들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또 빠져버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거의 뭐 의뢰했는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의뢰 숫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뇌사가 되는 환자는 다 의뢰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족 동의를 많이 받게 해주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것들인데 가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호자를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동의될 때까지 여기가 이게 처음 시작했던 숫자에서 확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여기에 이제 일하러 다니는 우리 이 나눔이 이염이 정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렇게 이제 밤새워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중간에서 다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죠. 남아있는 기증자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국내 환자라도 다 우리한테 연락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희망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최종 동의까지 받았는데 병원에서 병실이 없다, 베드가 없다, 인공호흡기가 없다 이래서 검사실이 준비가 안 된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뇌파 이 검사하는 기사가 준비가 안 됐다. 혹은 뇌사판정위원회가 내일 아침 돼야 열릴 수 있겠다. 뭐 이거 다 시간을 지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공휴일인데 내일 뭐 모레 월요일 아침에 하지. 이런 일도 있고 수술실에 들어가려 하니까 수술실이 이미 다 차가지고 수술할 방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은 수술을 자꾸 지연시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은 가족이 이미 기증하겠다고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사망해버리는 환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눔이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이 전체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생각 이런 게 있어요. 기증자나 가족이 결정한 생명 나눔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산 나눔, 이 재능 기부 이거 다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생명 나눔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 전체가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이 사랑의 선물을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사람한테 인식이 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가족이 결정했거나 본인이 평소에 결정해서 나는 기증하겠다 했으면 그 결정은 소중하게 우리가 다루어서 기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증자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이 의료진한테도 있어야 되고 가족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기증원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